고대 로마에서는 음식, 천, 보석, 동물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자유를 잃은 사람들도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대신 이들은 무대에 올려져 거래되곤 했습니다. 납치되었거나 고아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노예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매자들 앞에서 이들의 나이, 신체, 건강, 능력, 출신 등을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그 후 이들에게 가격이 매겨집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가 평범한 노동자의 몇 년치 임금과 맞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의사나 교사, 회계사나 관리자 같은 사람들은 집이나 넓은 땅보다 더 비싼 값에 팔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어떻게 사람의 삶을 사업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평범한 노동자와 교육받은 노예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컸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 사회에서 노예제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 되기 전부터 이미 노예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영토가 확장될수록 포로로 잡혀 도시로 끌려오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복된 지역의 수천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자유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붙잡힌 곳 근처에서 팔렸고 다른 이들은 대도시로 보내졌습니다. 이탈리아와 지중해의 다른 지역에서 노예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부유한 가문, 상인, 농장주, 광산 관리자, 심지어 로마 정부 자체에 의해 구입되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몇 세기와 로마 제국 초기에는 노예 매매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시기는 대략 기원 전 1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입니다. 그때는 로마의 지배가 광범위했고 무역도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많은 문서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시대의 법률, 계약서, 편지, 세금 기록, 그리고 비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거래 방식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문서들은 또한 노예 무역이 단순히 비밀스럽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로마 경제의 공식적인 일부였으며 그들의 법은 구매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했습니다. 팔리는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요. 노예를 판매할 때 판매자는 그 노예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질병, 신체적 장애, 도망 경력 또는 그의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문제든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판매에서는 구매자들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적힌 표지판이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판매자가 심각한 문제를 숨길 경우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는 동물, 토지 또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과 지불 뒤에는 가족, 이름, 문화, 그리고 이전의 삶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진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노예에게 동일한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공급량과 구매자의 수요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전쟁 후에 많은 포로가 한꺼번에 도착하면 판매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포로가 적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이와 건강도 중요합니다. 보통 좋은 상태의 젊은이는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많거나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일에 지장을 주는 부상이 있는 사람은 보통 가치가 더 낮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체적인 힘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가장 크게 올리는 것은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별한 훈련이 없는 사람은 농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청소를 하거나 신체적인 힘이 필요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노동자의 가격은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읽고, 쓰고,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의 가치는 다릅니다. 많은 사업과 재산이 있는 사회에서는 계약서와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을 잘 보관할 사람이 중요합니다. 돈을 다루고 편지를 쓰고 큰 집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은 더 비쌉니다. 여기에는 교사, 의사, 요리사, 보석 세공사, 숙련된 장인, 회계사 등이 포함됩니다. 비서와 사업 또는 토지 관리자도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구입됩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여러 해 동안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말하고 쓸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한 로마인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읽거나 무역을 돕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가 교육과 문화에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유한 로마인들은 그리스 교육을 받은 노예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한 사람의 출신이 자동으로 그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나이, 건강, 훈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험과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로마 시대의 가격에 대한 연구는 직업, 나이, 성별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가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노예 시장은 한 사람의 가치를 인간으로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시장은 새 주인이 얻을 수 있는 노동, 수입,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노동자와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큽니다. 숙련된 구두장이의 경우 목수, 대장장이, 보석 세공사 같은 사람들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으로써 주인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의사, 교사, 회계사 등은 더 비쌉니다. 비서와 재산관리인은 이들의 주요 자산이 지식이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고대에는 매우 높은 가격에 팔린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뛰어난 요리사, 공연자과 부자들이 선망하는 바른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부유한 로마인에게는 유명한 교사, 뛰어난 의사, 뛰어난 요리사나 유명한 공연자를 집안에 두는 것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주인은 단순히 그 사람의 노동력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과 재능이 주는 명성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능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나이였습니다. 구매자들은 보통 일할 힘이 충분하면서도 노쇠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사람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는 젊은이들과 청년들의 값이 종종 높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기 전에 먹이고 돌보고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고대에는 질병과 조기 사망의 위험도 높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아와 아주 어린아이들의 가치는 보통 더 낮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구매자의 시각도 달라집니다. 집안일을 도울 수 있고 한 가지 직업을 배울 수 있는 아이는 장기적인 투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개인 조수로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인, 장인 또는 관리자 등으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노예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베르나이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언어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관습, 일, 그리고 집에 사는 사람들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새로 잡혀온 노예들보다 더 쉽게 훈련되고 자신의 역할에 더 익숙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노예가 나이가 들수록 시장에서 그들의 몸값은 보통 떨어집니다. 힘든 일, 음식 부족, 질병, 그리고 부상은 사람을 빠르게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양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구매자들의 관심도 줄어듭니다. 모든 노인들이 자동으로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베테랑 의사, 교사, 회계사, 혹은 영지 관리인과 같은 사람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업, 재산, 빚, 수학, 노동자, 그리고 큰 집안의 일상 운영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상황이 더 가혹합니다. 그들은 헐값에 팔리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풀려나거나 그냥 어디엔가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외에도 신체 상태를 꼼꼼히 검사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농장, 광산, 항구 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찾는다면 힘과 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팔과 다리가 튼튼한지, 호흡이 정상인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장에서는 팔리는 사람에게 걷기, 달리기, 점프하기 또는 간단한 동작을 하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빨, 피부, 근육, 흉터, 그리고 질병의 징후도 검사합니다. 절뚝거리거나 심각한 부상 또는 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 있으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가 예전에 도망친 적이 있거나 항상 돌아다니는 습관이 있는지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숨기면 구매자는 환불이나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구매자가 쓴 돈을 위한 것입니다. 팔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집안일을 하는 노예에게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외모와 태도에 따라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꾸며지기도 합니다. 깨끗이 씻기고 단정하게 옷을 입혀서 구매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부유한 로마인들 중에는 독특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 화려한 집의 일부로 삼으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구매자의 취향과 차별에 근거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 능력과 관련 없는 특징들도 어떤 노예는 장식품이나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성별도 평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전쟁에서 잡혀온 많은 남성 프로들은 힘든 일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남성의 가격은 주로 힘, 건강, 기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은 여성 노예들도 집안일, 농장, 공장, 상점, 그리고 섬유 생산에서 일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요리사, 청소부, 아이 돌보미, 재봉사, 미용사 또는 주인의 개인 비서로 일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유모로 훈련받기도 합니다. 다른 가족의 아기를 돌보고 젖을 먹이는 여성을 유모라고 합니다. 유모는 건강, 경험, 그리고 돌봄 능력에 따라 선택됩니다. 또한 출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여성들이 산파로 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잔인한 이유로 일부 주인들은 가임기 여성 노예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여성 노예가 낳은 아이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신분을 따릅니다. 즉, 그녀가 낳은 아이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대규모 영지에서는 여성 노예의 출산이 노동자 수를 늘리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노예를 사지 않고도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성이나 남성의 젊음과 신체적 외모도 가격을 올리는 데 이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을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거나 학대당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법 아래에서 노예들은 합법적인 결혼, 자신의 계약 또는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통제할 완전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이, 성별, 신체와 외모는 가격을 정하는 데 사용되는 몇 가지 요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사람을 평가한 후에 흥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하거나 훌륭하더라도 가격은 여전히 전체 시장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로마 제국 내 노예의 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지역이 정복될 때마다 많은 포로들이 군인들하디 상인들에 의해 팔릴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포로가 도착하면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노클루스 장군이 소아시아에서 벌인 원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포로와 재산이 획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작가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일부 노예의 판매 가격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전쟁이 어떻게 지역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폼피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복도 노예 무역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원정들은 동지중해와 갈리아에서 많은 수의 포로를 데려왔습니다. 갈리아는 오늘날의 프랑스와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정확히 몇 명의 포로가 노예로 팔렸는지에 대한 완전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기록에 따르면 전쟁이 로마가 팽창하던 시기에 새로운 노예 공급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였음이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규모 정복은 점차 느려졌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시장에 보내질 만큼 많은 새로운 포로가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예 제도는 다른 공급원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노예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제국의 경계 밖에서 데려온 사람들, 납치와 해적질의 희생자들, 그리고 극심한 빈곤 속에서 팔려온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로마시에는 많은 부유한 가문, 관리, 그리고 사업가들이 집과 사업을 위한 일꾼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수도에서는 작은 도시나 먼 지방보다 판매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공급 경로도 달랐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지중해 주변의 도시들은 각자의 항구와 무역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본 가격을 로마 제국 전체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동력 수요도 해마다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농장에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파종과 수확 시기에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상인들은 수요가 낮은 지역에서 노예를 싸게 사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지역에서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가격은 단순히 그 사람의 신체나 능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의 가격은 전쟁, 위치, 계절, 운송, 구매자 수, 그리고 동시에 팔리는 사람의 수에도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장 경험이 있지만 손에 부상을 입은 건장한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쓸모가 있지만 구매자는 그 부상을 이유로 가격을 깎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말하고 쓸 줄 아는 나이든 그리스인 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지만 그의 지식은 여전히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자녀를 위한 교사가 필요한 가족은 젊은 노동자보다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젊은이는 가치를 평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현재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여러 해 동안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그 아이는 위험이 따르는 투자입니다. 또한 싸움에 능하고 강하지만 상처와 흉터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경비, 힘든 일 또는 검투사 훈련을 위해 구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부상은 가격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망친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가치는 보통 더 낮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다시 팔릴 때 표시를 하거나 묶이거나 엄격하게 감시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도망 시도는 위험 요소로 간주됩니다. 자신이 돈을 주고 산 사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예시에서 단순한 공식은 없습니다. 두 명의 구매자가 같은 사람을 보고도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노예의 가치를 오늘날의 돈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많은 기록에서 주로 사용된 화폐는 데나리우스입니다. 데나리우스는 로마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은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데나리우스의 무게와 은의 함량이 변했습니다. 제국 초기에는 데나리우스 한 개에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g에서 거의 4g에 이르는 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양의 은의 현재 가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동전의 재료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고대 로마에서 데나리우스로 얼마나 많은 음식, 옷, 집 또는 노동을 살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음식 가격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 고기, 기름, 포도주의 가치는 지역, 수확 시기, 공급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저렴했던 상품이 오늘날에는 비쌀 수 있고 예전에는 희귀했던 것이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임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 평범한 로마 군단병은 몇 가지 비용이 공제되기 전 연간 약 225 데나리우스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병사들의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군단병의 임금을 현대 군인의 임금과 비교하면 데나리우스 한 개의 가치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두 시대의 일, 복지, 생활비, 기술, 그리고 전체 경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밀의 가격이나 노동자의 일일 임금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또 다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나리우스, 한 개는 은의 양만 기준으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과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면 매우 큽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의 현대적 가치만을 제시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소득과 노예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만약 평범한 노동자가 하루에 아주 적은 금액만 번다면 수백 데나리우스에 달하는 노예의 가격은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수천 데나리우스에 달하는 숙련된 전문가의 가격은 여러 해의 임금이나 값비싼 재산의 가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는 로마에서 노예제가 얼마나 큰 사업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단순히 노동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신체에 대한 통제의 가격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 선택할 권한이 없는 사람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와 현대 세계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데나리우스를 정확하게 원화나 달러로 환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은의 함량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식 가격이나 군인의 임금과 비교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의 농업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트랙터도 없었고 현대식 비료, 기계, 그리고 엄청난 수확을 낼 수 있는 작물도 없었습니다. 농부들은 사람의 힘에 의존했습니다. 가축,
단순한 도구, 그리고 비가 올 적절한 시기 같은 것에 의존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시절과 지금의 시간, 노동, 음식의 가치는 다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수입과 구매력을 비교해보면 노예의 가치가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평범한 로마 군단병은 연간 약 225 데나리우스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에서 음식, 의복, 장비에 드는 일부 비용은 아직 공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기 1세기 후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에 이르러 연봉이 약 300 데나리우스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수백 데나리우스에 팔리는 한 사람이 이제 한 병사의 1년치 연봉을 훨씬 넘는 값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수천 데나리우스에 이르면 그를 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매매 문서에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서기 2세기, 로마의 서판에서 어린 노예가 600 데나리우스에 팔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여성 노예가 205 데나리우스에 팔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모든 거래가 1000 데나리우스에 이르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가격은 나이, 건강, 기술, 지역, 시대,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백 데나리우스만 해도 평범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로마인들에게 숙련된 노예를 구입하는 것은 값비싼 사업이나 수년간 수익을 가져다 줄 자산을 얻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장인은 주인을 위해 판매할 상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가족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집안 사람들과 진료비를 내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영지 관리인은 토지, 수확,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무역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가격이 높다고 해서 로마가 그 노예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격이 높은 이유는 구매자가 그 노예의 능력에서 더 많은 돈이나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팔린 후에도 그들의 처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집안에서 일하며 더 좋은 음식과 거처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교사, 서기, 요리사 또는 관리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돈과 사업을 맡길 만큼 신뢰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수의 노예들은 농장, 작업장, 건설 현장, 항구, 광산 등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일합니다. 노동 시간도 깁니다. 휴식 시간은 제한적이고 주인은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신체적 처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노예들조차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재산에 불과하며 주인이 그들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로 옮겨지거나 다른 곳에 팔리거나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들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노예들은 테쿨리움이라고 불리는 돈을 모으는 것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이 자금은 제한된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조차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주인의 소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예가 페쿨리움을 이용해 자신의 자유를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주인들은 자발적으로 노예를 해방시키기도 하는데 이를 노예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해방은 오랜 기간의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또는 어떤 합의의 일환으로 혹은 주인의 유언장에 명시된 명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방되면 이전의 남성 노예는 남성 해방 노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여성 노예는 여성 해방 노예이 됩니다. 이들은 노예였을 때보다 더 많은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전 주인에게 후원자로서 계속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유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 제도의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한 사람을 해방시킬지는 여전히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코 자유를 얻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위험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로마 법은 두 노예의 결합을 자유시민의 합법적인 결혼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와 그들의 자녀가 따로따로 팔릴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인에게 팔리면 그들은 멀리 떨어진 도시나 지방으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북아프리카, 스페인에서 중동까지 뻗어있는 제국에서 한 번 팔리면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표로는 드러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지 이름, 나이, 상태, 그리고 팔린 사람의 가격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포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부모를 만나지 못한 채 자란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사용한 전문직 종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동의 결실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로마의 역사에서 노예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된 이유는 사회의 많은 부분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가정, 농장, 사업체, 작업장, 광산, 심지어 일부 정부 업무까지도 노예에 의존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한 노예 매매는 계속되었습니다. 공급은 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법률, 그리고 거래 방식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분리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노마의 가격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는 단순히 몇 데나리우스가 지불되었는지가 아닙니다. 가격은 강력한 사회가 법과 경제를 이용해 인간의 몸, 지식, 노동, 그리고 미래를 상품으로 만든 방식을 보여줍니다. 시장의 눈으로 볼 때 값싼 노동자가 있습니다. 비싼 의사와 드문 공연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가치 뒤에는 한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어디에 살지, 누구와 함께할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쓸지 선택할 권리입니다.